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연휴 뒤 첫 근무일입니다. 어떻게들 맞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1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종안신문 1면 머리 기사요.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이란 제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건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1면입니다. 문명의 독보적 유산, 일본 정부 주장은 기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권고안을 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신청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코모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죠. 유네스코 산하의 이코모스는 등재 후보 시설들을 산업혁명 유산이 아닌 산업화 유산으로 격을 낮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노력과 시도가 무색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한일, 고령화 복지 등 공통과제부터 손잡자. 한일 정치학자들의 관계 개선 제언이라는 부제가 달렸고요. 동아일보와 아사히 공동 심포지엄의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학회 소속 학자들이 일본 삿포로 홋카이도대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지난 23일에 열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향한 제언들을 던졌다는 내용이고요.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 50년을 위한 5대 제언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먼저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시민들이 깨어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1면입니다. 봄날인 듯 봄날 아닌 헷갈리는 경기 지표라는 제목입니다. 들쭉날쭉하던 경기 지표가 지난달부터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수정하고 있지만 생활 속 일부 체감 지표는 1분기에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요. 제목만큼이나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세계일보 1면입니다. 우물안 국책연구원. 우리나라 정부 싱크탱크의 글로벌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국책연구기관 25곳 중 6곳은 연구 역량의 국제화 수준 평가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고요. 외국 기관과의 인적 교류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논문은 대부분 유명 국내외 학술지보다는 자체 간행물에 게재되고 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저성장 한국의 해법, 돈이 일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른바 자본수출 시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기획기사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1996년부터 작년까지 해외 투자 소득을 집계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누적으로 1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에 2조 902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는 일본이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우리나라 연간 국내 총생산의 1.5배 수준이라는 것이죠. 저성장, 저금리, 저생산 인구 등 3저의 함정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 동력 창출 이외에
자본 수출을 통한 소득 창출에 눈을 떠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독일 레버쿠젠 제1시민은 바이엘 이런 제목입니다. 라인강을 정화하는데 1년에 1조 2천억 정도 쓴다고 하고 초중고등학생 5만 명 무료 과학체험도 시켜준다고 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이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특정 도시에서 하면서 그 도시의 발전을 뒷받치고 있다. 이런 점을 조명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일본 16개 역사학 단체 위안부 강제 연행 맞다. 일본의 역사학 관련 16개 학술 단체들이 수많은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된 것을 강제 연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이 무려 13,8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700조 시한폭탄 째깍째깍.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가계대출 규모가 최소 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답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이 7조 원이 넘게 된다고 하고요. 달콤한 저금리의 유혹에 빚을 낸 가계들은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변동금리로 묶인 700조 원대 시한폭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26일 화요일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조간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연휴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완전히 쉬진 않았고 오전 근무만 좀 했습니다. 덕분에 오후 시간에는 좀 쉴 수 있었습니다. 블루 엠아님, 귀요미맘님, 희망아가자님, 오래오래님, 화알장님, 아침 인사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독 중요해 보이는 내용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소개해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의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 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어제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 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개발 가능 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 8,595만 6,309제곱미터에서 2억 6,907만 2,692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아 시작해서 지난해 12월에 최종본을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요.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무려 32.64%로 4배로 늘렸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요.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나서 천변의 습지, 모래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그만큼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 예정구역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 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미술관, 공연장 등이 들어있답니다. 또 골프장, 오토캠핑장, 휴게 음식점, 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하고요. 사실상 주거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건물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지구 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 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다.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 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국토부 관계자는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 보전 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 지정은 더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4대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은 4대강은 사전 정지 작업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겠죠. 경향신문 2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4대강 녹조 보 안정성 수질 오염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질, 생태계 훼손과 보호구조물 안전성 미비 등 4대강 사업 후 제기된 문제들 어느 하나 해결된 것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천변 개발 구상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총체적 부실리라고 지적한 4대강의 생태공원,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하고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전해드린 어제 공개된 국토부의 국가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 보전계획 수립 보고서에는 친수지구 도입 가능 시설에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 시설들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그런데 4대강의 하나를 더 포함해서 5대강의 강변 개발을 가능케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정부가 또한 다른 쪽에서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게 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과 레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4대강의 녹조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가 된답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로 대변되는 녹조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죠. 대형 보해 안전성 문제, 이것도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낙동강 창녕 함안보에서 현장 조사를 한 후 바닥 침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부터 바닥 보호공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6개 보호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정부는 상세 조사를 실시하고 보강 대책을 마련 중인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와 관광 활성화 정책이 국토부와 지자체들의 개발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요. 국토부가 5대강의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 공직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기는커녕 더 확대되는 데는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 사업을 부추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도 황인철 팀장은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넘어 5대강이라. 경향신문 2면으로 가서 조금 더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부각, 4대강 비판, 여론 돌리기 꼼수,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 왜 친수지구 띄우나? 라는 부제가 달렸고요. 국토교통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주변의 개발 가능 지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정부는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을 통해 도시공원법을 풀어서 한강 둔치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레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글쎄요, 한강 둔치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은 레저 산업이 활성화되거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친수지구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음식점과 각종 운동시설, 자동차 경주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마리나, 캠핑장, 유람선 선착장, 극장 등, 거의 모든 거를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오락시설, 레저시설을 다 갖다 설치할 수 있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복원지구를 줄이고 친수지구를 확대하면 그러니까는 보존해야 할,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는 그런 지구를 줄이고 친수지구를 확대하면 지자체가 수변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 쉬워지겠죠.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로도 수변지구 개발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가 부각되지만 이를 개발을 해서 활용하면 여론을 되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에 만든 자전거 도로 등이 관리 소홀로 끊어지는 구간이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변 공원들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추가적인 보수 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변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그린벨트까지 대폭 완화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수변 개발 가능 지역 확대는 사실 예상된 수순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허탈한 분석이네요.
4대강이 이토록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까지는 또 예상을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4대강에 이어 5대강, 신수지구 확대, 하천변, 전면 개발, 대폭 허용 구상. 예. 쇼킹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16개 역사학 단체, 위안부 강제 연행 맞다.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목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학자 13,800명 참여 성명, 동원 여성 성노예 상태 강조. 일본의 역사학 관련 16개 학술 단체들이 수많은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된 것을 강제 연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정부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강제 연행을 구별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역사학 연구회, 일본 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학 관련 단체는 어제 오후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은 단순히 강제로 끌려간 사례에 한정해선 안 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행된 사례를 포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아사히 신문이 지난해 8월 직접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증언과 관련된 기사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이 근거를 잃은 것처럼 여기는 언동이 일부 정치가나 언론 보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 기사 취소로 고노 담화의 근거가 무너진 것이 아니며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돼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부나 군 차원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정면으로 논박한 것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역사학 연구회, 일본사 연구회 등 일본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명을 내는데 참여한 16개 역사학 단체 가운데 무려 4개 단체, 이 4개 단체는 일본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라고 하고요. 이 기사의 정황으로 보면은 이들 4개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는 것은 참여할 단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보도루 역사학연구회 위원장은 이번 성명에는 13,800명, 중복자 포함 13,800명의 역사학자가 참여했다. 성명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도 말을 했답니다. 성명은 또 최근의 연구는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뿐 아니라 동원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안소 운영 과정에 성매매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식민 지배라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정치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 모습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본 정치가와 언론이 계속 보인다면 그것은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발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정치가와 언론이 과거의 가해 사실 그리고 그 피해자와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런 말로 성명을 맺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들 멋있네요. 한겨레 3면으로 가서 관련된 기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거사 역사가에 맡기자는 아베의 직격탄 날린 역사가들. 과거사 역사가에 맡기자는 아베의 직격탄 날린 역사가들. 일본 정부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긴다고 했으면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어제 오후 도쿄 지오다구
중의원 제2회관에서 진행된 앞서 말씀드린 역사학 관련 16개 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구보도루 역사학연구회 위원장은 이번 성명을 발표한 의의, 즉 뜻을 묻는 질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긴다고 했으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16개 역사학 관련 단체가 함께 반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놓은 성명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역사 수정주의적 흐름을 단숨에 바꿀 가능성은 물론 높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핵심적인 외교 현안이 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번에 내놓은 견해는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요,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위안부를 성노예로 볼 수 있는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이죠. 이번 성명을 낸 역사학자들은 강제 연행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된 것까지 포함해 강제 동원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성노예란 표현에 대해서도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성노예로서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등 성노예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아베 총리가 인신매매라는 표현으로 위안부 제도는 국가와 관계없이 민간에서 벌어진 문제로 몰아가려는 대목에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들은 최근의 역사 연구에서는 위안부 제도와 국가가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일상적인 식민지 지배, 차별 구조와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식민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표현된 일본 역사학자들의 인식은 이달 초 세계 역사학자들이 발표한 성명의 핵심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 등 각국 역사학자들은 당시 성명에서 많은 여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붙잡혀서 무서운 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많은 자료와 증언에 의해 분명해졌다. 특정 용어에 초점을 맞춰 좁은 법률적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받은 잔인한 행위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이시이 히토나리 역사학연구회 사무국장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이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정치가들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보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에 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국민일보 사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 얘기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션명 육참골단. 육참골단이란 말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사자성어죠. 김상곤 혁신이 이르면 오늘 출범이라는 부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출범할 예정입니다. 당 최고위원회의는 차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 자체에 대한 이른바 비노 진영의 회의적 시선도 여전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당 혁신의 키워드는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홍수는 국민들의 심판 정도를 비유하는 것 같고요. 벌통 자체는 총선, 대선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참골단이란 말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으로 당초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표에게 주문한 혁신의 기조이죠.
하지만 비노 진영은 여전히 김상곤 혁신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모두 당내 경쟁을 뚫지 못한 김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 작업이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비주류 인사로 분류된다는 한 당내 인사는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육참 골단을 하려면 친노와 비노를 모두 쳐내야 할 텐데 전권을 주겠다는 지도부만 믿고 김 위원장이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관련된 기사입니다. 혁신위원회 조국 교수 임명 여부 관심. 새정치연합 초계파 혁신기구가 김상곤 위원장 선임으로 간신히 첫 발을 내딛었지만 기구 운영, 멤버 등 그 외에는 백지 상태나 다름없어서 후속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석가탄신일이었던 어제 자신을 추천한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갖는 것으로 기구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특유의 성격을 갖는 혁신기구가 아직 공식 추인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당 공식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장 큰 과제는 혁신위원 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위 규모는 관례상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관심사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위원 임명 여부겠죠. 당초 문 대표가 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점 찍었으나 이른바 비노 진영 반발로 포기한 만큼 김상곤 위원장과 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시는 거는 포기하겠다. 김상곤 위원장을 모시겠다 그러니 조국 교수는 위원 정도로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일종의 딜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김상곤 위원장이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 중진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좀 앞선다고 하고요. 혁신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표의 공언처럼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원혜영 의원이 이끌고 있는 기존 공천혁신추진단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라고 하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를 당내 공식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가 글쎄요, 한 8시 반 이런 정도 시각에 보통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결과의 윤곽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련 속보는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야당 혁신위에 이어 희망 스크럼 띄울까? 새정치연합이 내홍 사태를 수습하는 최후 수단으로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개의 칼을 뽑았다고 합니다.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혁신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김상곤 전 교육감을 주축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에 맡기고 문재인 대표는 당내 대선 주자들의 연합체인 희망 스크럼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당 운영 체제도 김상곤 위원장과 문 대표의 투톱 시스템으로 가닥이 잡힌 그런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이미 김 위원장과 혁신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권을 위임한 상태이죠. 당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표를 비롯해 기존 지도부는 혁신위에 간섭하지 않고 혁신위 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칼을 휘두르는 와중에 계파 갈등도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신 문 대표는 통합과 비전 제시를 목표로 희망 스크럼 구성에 좀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스크럼은 문 대표가 28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을 향해 대선 집권 전략을 비롯해 당의 발전적 미래를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갈등이 이어지면서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전 대표 등 비주류 측 인사들과 이해찬, 한명숙, 정세균 전 대표,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당 원로 등이 두루 참여하는 원탁회를 꾸리는데 공을 들여왔죠. 하지만 박지원, 김한길 전 대표 등이 들러리 서기 싫다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희망 스크럼을 통해 당내 다양한 주자들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집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문 대표가 지난주 안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데 이어서 엊그제 박원순 시장과 회동한 것을 계기로 희망 스크럼 구성은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고 일단 한국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호남 민심 얻기를 위해 천정배 의원으로까지 희망 스크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한번 숨을 좀 고르고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5월 26일 화요일에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노건호 추도사 지속되는 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아들 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던진 발언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김무성 대표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이 건호 씨 발언의 적절성을 문제 삼거나 심지어 친노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야당 안팎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건호 씨가 추도사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건 맞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추측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로 친노 배후설, 이른바 친노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노건호 씨 추도사가 노무현 재단에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면서 이번 추도식은 이해찬 의원이 총괄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군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유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시기와 상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모든 말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추도식에 온 손님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고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좀 다른 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예, 이런 아쉬움이죠. 한편 이 추도식 당일 입을 굳게 닫은 채 자리를 떴던 김무성 대표는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나란히 참석한 뒤에 봉하마을 관련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 문 대표가 노건호 씨 일과 관련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진 않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야기한 건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긴 나눴나 봅니다. 관련해서요. 추모식 현장에서 불거진 친노와 비노 갈등의 여진도 여전합니다. 이른바 친노와 이른바 비노의 갈등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야권 관계자는 노건호 씨 발언은 당내 주류, 비주류 갈등이다. 새누리당과의 갈등까지 키울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다. 국민 통합과 정치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이슈들과 맞물려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정리를 하자면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왜 거기서 하냐? 왜 조문 온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예.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조문을 왔는데 거기에 대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했다. 대략 이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아주 속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대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순풍탄 김무성, 차기 대권 3주째 1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4.29 재보선 이후 3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3위인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4.9%포인트로 좁혀졌다고 하고요. 물론 리얼미터라는 이 기관이 한 건데요. 여론조사에 당장의 그 숫자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것은 오류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18일에서 22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22.2%였네요. 22.2.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19.5%로 0.1%포인트 빠졌습니다. 두 사람 지지율 격차는 2.7%포인트로 지난주 1.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기간 1.7%포인트 증가한 14.6%를 차지했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4위와 5위 간의 시비가 갈렸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을 거절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6%포인트 떨어진 6.3%포인트로 4위에서 5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키고 있던 4위 자리를 꿰찬 사람은 누구일까?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입니다. 6.9%를 얻어서 4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겠죠. 정당 지지율에서는 당청 갈등을 일단 표면적으로는 봉합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그 새누리당이 0.9%포인트 올라간 41.7%,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계파 갈등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새정치연합은 1.9%포인트 하락한 27.3%를 기록해서 격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41.7 대 27.3,
예, 그렇습니다. 현 주소입니다. 한국일보 육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 겨누던 검찰. 대선자금 수사 제자리 걸음만.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이대로 묻히고 마는 것일까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조사 이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발표하면서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정치인 6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5일 현재 6인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수사 착수 이후 무려 43일이 지나도록 최대 쟁점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선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정중동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수사에 기둥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2, 3일 내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수사팀이 승부수를 걸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군요. 이 관계자는 이번 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지켜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이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수사에 돌파구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현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되겠죠. 그렇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대선자금 의혹 수사가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한국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인사 6명은 대선자금 의혹 그룹,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이런 사람들이죠. 이 대선자금 의혹 그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룹,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실장입니다. 이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수사 초점은 의혹의 무게감이나 단서로 볼 때 당연히 대선자금 의혹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서실장 그룹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단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대선자금 3인방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계획도 잡지 않고 있죠. 심지어 경남기업 관계자가 2012년 대선 때 2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수석 부대변인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대선자금 수사에 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투수에 빗대 커브를 모르는 직구검사로 알려진 문무일 팀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땐 여러 곳에서 직간접적인 외압을 가하기 마련인데 문 팀장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수사팀에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대로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이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자체는 한 가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경향신문 6면에서 관련 기사 한 꼭지 보겠습니다. 특수부의 몰락,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잇따라 수사 실패에 가까운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를 잇는 막강 화력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해질 지경이라는 것이죠. 검찰의 원투펀치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특수 2부는 각각 자원외교 비리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현재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 1부는 지난 3월 경남기업부터 수사에 착수했죠. 한국석유공사 등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배임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의 얼개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성공불융자 비리 등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 것이라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전 회장과 경남기업 비리에서 출발해 전체 자원외교 비리를 추적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 인사의 연루 의혹을 겨냥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전 회장이 영장심사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동도 못 걸어보고 멈췄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5만 것 다 뒤져도 없으니까 1조 원 분식회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도리어 여권 실세들에게 대선 자금을 포함해 거액을 제공했다고 폭로해서 리스트 사태가 여기까지 왔죠. 특수 2부는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죠. 검찰은 이 중 국내 업체가 조성한 40억 원을 추적해서 포스코 건설 협력사 관계자를 포함해 1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에 비하면 수사의 진척은 더딥니다. 공개 수사에 착수할 당시 검찰 안팎에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으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확대해서 MB정부 인사들의 연루서를 입증할 단초를 확보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수사 확대의 분수령이던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엊그제, 아니군요, 23일, 지난 23일, 사흘 전입니다. 기각되면서 검찰이 그렸던 큰 그림은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연중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환부만 적당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해달라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휘와 달리 장기전 체제로 돌입한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처한 현실은 정치권의 하명에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뛰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3월 12일 부패 척결을 선언하자 이튿날 특수 2부가 포스코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와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 다음 날엔 특수 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고, 당시에도 특수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죽으러 가는 수사다, 죽으러 가는 수사다,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 여러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만 해도 나름 잘한 수사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권발 기획 사정에 대대적으로 투입됐다가 번번이 깨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자조인 셈이라고 경향신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에서 한 꼭지 좀 더 보겠습니다. 종교 편향 뇌관 돌출, 문창극 닮은 꼴 되나.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얘기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명자로 표현을 했네요. 그 표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인사청문회 전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자칫 교회 특강 발언으로 임명 동의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낙마한 문창극 전 지명자 전처를 밟지 않을까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입이 좀 자주 꼬여서 죄송합니다. 언행이 신중한 것으로 알려진 황 지명자가 겪은 가장 큰 설화도 2011년 부산 고검장 재직 시절 부산 강서구 한 교회에서 한 강연에서 비롯됐습니다. 문창극 전 지명자와 비슷한 사례죠. 공안검사 좌천 배경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라고 말한 그는 나는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고도 말을 했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인 황 지명자는 교회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과 배치되는 이 같은 생각 때문에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그는 담임 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황지명자에게 법 규범 우열순위는 교회법, 국보법, 헌법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황지명자의 주일론도 회자가 된답니다. 황지명자는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소신 때문에 일화가 많다고 하고요. 주일론, 일요일을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황교안 지명자는 1990년대 초반 대검 공안부에서 말석 검사 근무 당시 공안부장의 일요일 오찬 회식 제안에 혼자 불참했답니다. 서울 목동 교회에서 예배 시작 10분 전쯤에 연락을 받은 그는 서소문 회식 장소로 오라는 상사의 부름 대신 신앙을 택했다는 것이죠. 차관급 검사장의 호출을 30대 초반 평검사가 불응한 겁니다.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26일 화요일의 조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사실 제가 혀가 좀 짧고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좀 약점이 있긴 한데 그런데 좀 많이 혀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